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으로 블록으로 해결하는 빌딩 퍼즐을 맡게 된 박예원입니다. 40분에 걸쳐서 두 가지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수업은 이현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의 수업을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해결하는 빌딩 퍼즐부터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준비된 교구는 여러분도 배송을 받은 교구일 텐데요. 수무형 큐브 혹은 연결 큐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교구입니다. 보통 1학년 학생들이 모으기와 가르기 그리고 10의 보수를 익히는 활동으로 많이 교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학년이 사용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 거의 이 교구를 활용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교구를 조금 더 재미있게 고학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수학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현희 선생님과 제가 함께 개발을 했던 두 가지 활동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요, 5가지 단계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빌딩 퍼즐이라고 하는 퍼즐에 숨어있는 수학적 개념 라틴 방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빌딩 퍼즐의 규칙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실제로 수모형 큐브를 이용해서 빌딩 퍼즐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퍼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 활동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직접 네임택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학 퍼즐이 실제 학년별 수업에는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 연계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라틴 방진인데요. 라틴 방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방진과 굉장히 비슷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행과 열이 각각 주어진 알파벳의 문자를 모두 중복되지 않게 포함하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마방진 하시면 가로, 세로에 서로 겹치지 않는 숫자를 넣는다 라는 규칙으로 퍼즐을 많이 해결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스토크라는 퍼즐을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이 모두 라틴 방진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라틴 방진의 이름을 레오나르트 오일러라는 수학자의 처음으로 그 논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알파벳 대신에 그 문자를 라틴어로 제작하였다 하여 라틴 방진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서양의 수학자에 무려 60년이나 앞서서 조선의 수학자인 최석정이 자신의 저서 구수략에 이 라틴 방진의 개념을 저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구모수 변궁양도라고 하여 한자로 하니 조금 어렵죠. 가로 9칸, 세로 9칸으로 이루어진 81칸에 서로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끔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수학적 문제를 고민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틴 방진의 개념이 원래는 수학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개념이었는데요. 미국의 퍼즐 조각가인 하워드 간즈에 의해서 이것을 퍼즐로 개발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에서는 스도쿠라는 이름으로 퍼즐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도쿠에서도 이 라틴 방진의 규칙이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스는 일본어로 숫자, 수를 의미하고요. 도쿠는 한자로 홀로 독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숫자들이 가로, 세로에 중복되지 않고 홀로 하나씩만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틴 방진을 조금 더 알아보면 라틴 방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직교 라틴 방진 혹은 단순 라틴 방진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이 빌딩 퍼즐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세로에 서로 다른 숫자를 채워 이 모든 칸을 완성하는 건데요. 여기에 복잡한 규칙들이 더해진다면 이 규칙을 더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만 방진, 터스칸 방진, 플로렌틴 방진, 바티칸 방진 등의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라틴 방진이 이제 퍼즐이나 수학적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군 통신의 코드 설계 분야, 그리고 이동 통신용 오류 정정보호의 스크램블러 설계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원리 자체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미 배열의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틴 방지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각각의 라틴 방진이 어떻게 확장되면서 경우의 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라틴 방지는 가로, 세로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고 했었죠. 먼저 라틴 방진이 한 칸인 경우에는 1차 라틴 방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한 가지밖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 다음으로 가로, 세로가 두 칸으로 늘어나게 되면 2차 라틴 방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2차 라틴 방진은 두 가지 숫자 혹은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거울 대칭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어서 각각 가로, 세로가 세 칸인 3차 라틴 방진이 있는데요. 이 3차 라틴 방진은 먼저 세 가지를 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180도로 회전해서 또 다른 경우의 수로 경우의 수를 나누고요. 이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세로줄을 각각 거울 대칭하여 총 12가지의 라틴 방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뒤집거나 돌리면 중복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뒤집거나 돌렸을 때도 중복되지 않게끔 하여서 경우의 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중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퍼즐 활동을 하거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서 모든 경우의 수는 서로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각각 한 칸, 두 칸, 세 칸씩 늘어날 때마다 모든 라틴 방진의 수를 한번 세어봤는데요. 한 칸일 경우에는 1개, 그 다음에 두 칸일 경우에는 2개, 세 칸일 경우에는 12개고요. 근데 네 칸으로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칸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색깔 혹은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 5칸짜리의 5차 라틴 방진까지 빌딩 퍼즐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빌딩 퍼즐 혹은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 게임의 규칙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빌딩 퍼즐의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카이스크래퍼라고 불리는 퍼즐을 제가 응용해서 빌딩 퍼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스카이스크래퍼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본 빌딩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숫자로 배치할 수 있는지 퍼즐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퍼즐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퍼즐이라고 하면 종이에다가 연필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스카이스크래퍼 연필과 종이의 형태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모형 큐브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구체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딩 퍼즐 안에는요, 라틴 방진의 규칙도 함께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게 되는 빌딩의 층수가 가로, 세로로 서로 겹치지 않게 배열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규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차 라틴 방진의 경우에는요, 한 칸의 빌딩 퍼즐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한 칸이기 때문에 1층짜리 퍼즐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빌딩만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 곱하기 2, 2차 라틴 방진의 경우에는요, 두 가지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가지 색깔에 더해서 제가 아까 빌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층수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은 서로 다른 높이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층 2개, 2층 2개의 건물을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배치된 숫자와 똑같이 한번 블럭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 서로 대각선으로, 2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놓이겠죠. 지금 제가 맨 앞에서 바라봤을 때의 블럭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 때문에 뒤에 보이는 1층짜리 노란 건물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쓰여 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앞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건물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2 곱하기 2 칸에 맨 앞에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왼쪽 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2층짜리 건물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왼쪽 측면으로 보시면 2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 1과
2, 1층짜리, 2층짜리 건물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2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스카이스크래퍼 혹은 빌딩 퍼즐은 라틴 방진과 바깥에서 보았을 때 건물에 보이는 개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칸을 추측하여 완성하는 퍼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3 라틴 방진의 빌딩 퍼즐이 있을 때 제가 1층, 2층, 3층으로 빌딩 퍼즐을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보일까요? 네, 1층, 2층, 3층이 순서대로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사진 속에 아래에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3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3개의 건물이 보인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이번 랜덤하게 한번 놓아볼게요. 2층, 3층, 1층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오른쪽 앞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건물이 과연 몇 개가 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앞에서 보이니까 2층과 3층짜리 건물 2개만 보이게 됩니다. 1층은 높이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2라고 적혀 있어야 이 부분은 앞에서 2개의 건물만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빌딩 퍼즐의 해결 전략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앞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건물의 개수가 이렇게 바깥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써 있는 숫자들 중에서 어떠한 숫자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순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숫자를 주목해야 되겠죠. 숫자가 크다는 건 그만큼 건물이 가장 많이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빌딩이 차례대로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1층부터 차례대로 놓여 있어야만 최대의 숫자가 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3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지금 2군데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에는 1, 2, 3층의 건물이 순서대로 배치가 돼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측면에 보이는 3 화살표 부분도 1층, 2층, 3층으로 배열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칸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주목할 수는요. 바깥에 쓰여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인데요. 가장 작은 수라는 건 건물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가장 높은 층의 건물이 앞을 가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실제로 배열을 했을 때 맨 앞에 가장 높은 건물을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 가장 높은 층수인 3이 쓰여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배치했던 빌딩 퍼즐에 이미 3이라고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1이라고 연결이 돼 있죠. 즉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가장 높은 건물이 와야 되는 줄입니다. 아직 비어있는 부분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1 부분은 가장 높은 층의 건물 3층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채워져 있죠.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마방진이나 수도쿠의 규칙을 이용하는 건데요. 아까 전에 라틴 방진의 개념이 가로, 세로에 서로 중복되지 않은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빈칸은요. 가로와 세로에 아직 나오지 않았던 숫자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네, 이 1과 3이 쓰여져 있는 가장 오른쪽 세로 줄은요. 2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네, 가장 윗줄인 3과 2가 배치된 부분은 1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가로, 세로는 중복이 안 되는데 혹시 대각선으로는 중복이 돼도 되나요?
지금 대각선의 2, 2, 2로 중복이 되신 거 보이죠? 네, 라틴 방지는 대각선으로 같은 수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가로와 세로에 서로 중복되지 않은 숫자가 오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규칙을 다 외웠기 때문에 저희가 빌딩 퍼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송받으신 수모형 큐브를 살펴보시면요, 랜덤하게 색깔이 조립이 되어 있는 걸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라틴 방진의 수만큼 3 곱하기 3, 12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 있는데요. 3 곱하기 3 빌딩 퍼즐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곱하기 4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건물은 4 곱하기 4이기 때문에 1층짜리 건물 4개, 2층짜리 건물 4개, 3층짜리 건물 4개, 4층짜리 건물 4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모형 큐브에서 4개의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보기 편하게끔 1층은 노란색 건물로 4개를 만들 거고요. 2층은 파란색으로 2층짜리 건물 4개. 그 다음 3층은 보라색 블럭으로 3층짜리 4개. 4층은 빨간색 블럭으로 4층짜리 4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모형 큐브는요, 각각의 색깔이 10가지가 있고요. 각 색깔마다 블럭이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4개 만들면 총 블럭이 3 곱하기 4, 12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1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가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만드실 때에는 10개하고 부족한데요 하는 경우는 원하시는 다른 색으로 그 건물의 층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같이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 가정에서도 한번 1층부터 4층짜리 건물을 4개씩 만들어 주세요. 필요 없는 블럭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드실 때 볼록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볼록한 부분이 측면을 향해서 조립이 되면 나머지 블럭들하고 서로 겹쳐서 블럭을 놓을 때 자리를 차지해서 간격이 완벽하게 맞지 않게 됩니다. 약간 유격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이 볼록한 부분을 아예 뒤집어서 숨겨주시던지 또는 가장 위쪽으로 볼록한 부분이 나오게끔 블럭을 조립을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받으신 블럭으로 하셔도 되지만 학교나 혹은 집에 다른 모델의 수모형 큐브가 있다면 그 수모형 큐브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지금 배송드린 제품은 볼록한 부분을 모두 숨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수모형 큐브의 경우에는 볼록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은 나오게 됩니다. 이 블럭을 배송을 드린 이유는요, 볼록한 부분을 모두 숨길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퍼즐을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8개 하고 2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예시로 드린 문제는 나눠드린 활동지에 지금 없는 문제예요. 활동지가 나갔을 경우에는 4칸짜리 4 곱하기 4의 활동지와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 5 곱하기 5 활동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4 곱하기 4 빌딩 퍼즐을 해결을 해보고요.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5 곱하기 5 빌딩 퍼즐도 도전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기너 초보 단계를 한번 볼게요.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큰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큰 숫자는 1부터 4까지의 건물이 순서대로 놓이게 됩니다. 4개의 건물이 다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네, 1, 2, 3, 4 이렇게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1이라고 적혀 있는 줄은요, 4층짜리 건물 때문에 하나밖에 안 보여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4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이 있네요. 네, 맨 윗줄에 1 해당하는 부분에 4층짜리 건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화살표로 가리킨 부분을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요, 2개의 건물만 보여야 합니다 라는 스스로 2가 적혀 있습니다. 맨 뒤에 4가 왔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 2개의 건물만 보이려면요, 3층짜리와 4층짜리만 보여야 합니다. 나머지 3층보다 낮은 1층과 2층 건물은 가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3층이었고 그 안쪽으로 1층 또는 2층 건물이 와야 앞에서 봤을 때 3층과 4층 2개만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4가 3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4 하나는요, 중복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3이라고 가리키는 곳에 네, 가장 왼쪽에서 두 번째 3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대각선으로 보이는 3 2개가 이미 배치가 됐고요. 나머지 3 2개가 맨 윗줄과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배치가 돼야 하는데요. 중복되지 않게끔 배치를 하려면 3은 4 옆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2가 올 수 있는 부분은 가운데 대각선 부분에 2고요. 그 다음 비어있는 곳에 숫자 2를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때 순서대로 전략을 가셔도 좋지만 가장 큰 숫자, 작은 숫자, 그리고 또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긴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전략을 순서와 상관없이 여러 개를 활용을 하셔서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4, 2, 3이 있는 가로줄에는 1이 지금 비어있죠. 그리고 3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위쪽은 3이 배치가 되어야 중복되지 않게 3을 모두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을 때 3, 4, 1 그리고 마지막 세로줄에 2가 빠졌죠. 그리고 맨 아래 2, 3, 4가 있기 때문에 1이 와야 됩니다. 또 마지막 채우실 때는 서로 가로 세로에 어떤 숫자가 빠져져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에 준비된 4 곱하기 4 빌딩 퍼즐 중에서 3단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에 비기너 3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를 피셔서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지금 PPT 상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컬러 프린트가 되어서 가장 높은 층과 가장 낮은 층이 어떤 층인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숫자부터 여러분이 채워주시고 가장 작은 수는 가장 높은 빌딩이 오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비기너 3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해결할 때까지 같이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정답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큰 숫자에 해당하는 4층, 4에 해당하는 부분은 1, 2, 3, 4층이 순서대로 와야겠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 1,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장 높은 건물. 네, 그 다음으로 두 개만 보여야 하기 때문에 4를 배치를 했고요. 그 옆으로 3을 붙여서 1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마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네, 가장 위쪽에 3을 배치해서 네, 두 개의 건물만 보여야 하기 때문에 2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요.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비어있는 숫자 2만 입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가 모두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곳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3, 4, 2가 배열됐기 때문에 1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1도 모두 3개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서 1을 배치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가장 아래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1, 4, 3, 2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위쪽부터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 곱하기 5 퍼즐을 도전해 주실 분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5 곱하기 5 퍼즐을 시간이 남았을 때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빌딩 퍼즐을 그냥 풀고 큐브 모양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규칙을 항시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다니는 소품에 이걸 적용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딩 퍼즐의 확장 활동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임택 라틴 방진인데요. 빌딩 퍼즐을 보고 각각의 층과 제가 준비해드린 스티커를 연결해서 네임택을 꾸며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너 23회 문제를 풀었던 학생의 학습지인데요. 지금 친구가 답을 완성을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네임택에 색깔을 매치해서 라틴 방진을 완성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 큐브의 색깔과 스티커의 색깔은 맞출 필요가 없고요. 각각의 층에 해당하는 스티커 색을 지정을 하여서 아이들이 답을 완성을 하고 이걸 스티커로 변형해서 언제든지 꺼내보면서 이 라틴 방진의 규칙을 상기시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아까 완성하셨던 4 곱하기 4 라틴 방진이 있을 거예요. 이 4 곱하기 4 라틴 방진을 저하고 같이 네임택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송되어 있는 큐브 외에요. 네임택 이렇게 두 개의 네임택과 띠가 있을 거고요.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라 네임택으로 한번 꾸며볼 건데요. 스티커를 한번 꺼내셔서 아까 전에 저희는 4 곱하기 4 퍼즐을 풀었기 때문에 4가지 색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1층부터 4층까지 어떤 색으로 스티커를 지정을 할지 마음속으로 정해주시고요. 네임택에 아까 완성했던 비기너 3의 정답을 스티커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같이 시작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나눠드린 네임택은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5차 혹은 4차 라틴 방진까지만 해도 공간이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퍼즐을 풀다가 나는 6차, 7차 라틴 방진을 해결해서 네임택에 붙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럴 때는 제가 나눠드린 스티커 대신에 조금 작은 스티커를 준비하셔서 공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지금 급하게 붙이느라 가로 세로에 줄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붙이실 때 조금 더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붙여주면 좀 더 예쁘게 나오겠죠. 네, 제가 지금 다 완성을 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도 다 완성을 하셨을까요? 네, 완성을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지금 하시면서 제가 뒷부분에는 딱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넣지 않았어요.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완성을 하시면서 같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빌딩 퍼즐의 확장 활동을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네임택 라틴 방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네임택은 캐리어에 다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가방에다가 혹은 자기가 아끼는 물건에다가 달아서 앞에 자기의 개인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하면은 구분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 방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쁘기도 하지만 이제 라틴 방진의 규칙을 은연중에 보면서 대각선 가로 세로에 서로 중복되는 색깔이 없네 하고 아이들이 그때 했던 학습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냄비 받침인데요. 라틴 방진의 규칙을 넣어서 이렇게 냄비 받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타일을 단색으로 이용을 해서 냄비 받침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간 타일을 이용해서 4 곱하기 4, 4차 라틴 방진 냄비 받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풀었던 4 곱하기 4 빌딩 퍼즐을 푸시고 네임택 대신에 각각의 타일 하나당 빌딩의 층수를 하나씩 지정을 하셔서 가로, 세로에 겹치지 않는 무늬가 오게끔 16가지 타일을 배치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일 때는요, 따로 시멘트나 공업용 풀이 필요하진 않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타일을 붙여주셔도 튼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년별 수업으로 연결하기 부분인데요. 빌딩 퍼즐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즉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모형 큐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1학년에서는요, 자연수의 원리를 빌딩 퍼즐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1층, 2층, 3층, 4층 하면 엘리베이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블럭으로 쌓아보면서 높이가 어떤 것이 높고 낮은지, 그리고 4층과 1층, 즉 높이를 수하고 연결해서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어서 2학년에서는요, 묶어세기를 배우는데요. 곱셈구구라고 해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했을 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준비했던 1층짜리 건물 4개, 2층짜리 건물 4개, 3층짜리 건물 4개. 이렇다면 아이들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층짜리 건물은 4개가 있네?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1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빌딩에 들어간 모든 블럭의 개수를 세어볼 때 묶어세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쉽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학습으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 4학년에서는요, 지금 가로, 세로에 놓여있는 빌딩들이 색깔의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 층수로는 가로의 합과 세로의 합이 서로 같구나, 이러한 합의 규칙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퍼즐을 보고 색깔과 수의 합의 규칙들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고요. 5학년에서는 빌딩 퍼즐이 완성된 상태에서 건널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 완성된 빌딩 퍼즐이 있는데요. 빌딩 퍼즐의 단계마다 내 옆면에 건널비가 모두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가장 넓이가 큰 것과 건널비가 큰 것과 가장 건널비가 작은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건널비가 무엇에 따라 넓이가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는 활동으로 이어서 탐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볼록한 부분, 오목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을수록 건널비가 커지고 옆면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을수록 건널비가 작게 되겠죠. 그 다음 6학년에서는 공간과 입체, 가장 이 빌딩 퍼즐의 의도와 맞는 교육과정이 6학년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모양을 아이들이 실제로 탐구를 하는데 이 빌딩 퍼즐을 이용해서 게임으로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피를 비교해보는 활동도 함께 해볼 수 있는데요. 5학년에서 건널비를 배우고 6학년에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이 되어도 항상 빌딩 퍼즐의 모든 정답은 부피가 같구나 라는 비교 활동으로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약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임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5 곱하기 5, 제가 아까 제시해드렸던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지가 굉장히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비기너라고 적혀있는 활동지는 초보용이기 때문에 단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급 단계에 넘어오시면요, 숫자가 일부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워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은 점점 난이도를 올려갈 수 있게끔 빈칸을 많이 뚫어놓고요. 선생님 저는 비기너도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 칸 안에 직접 숫자를 선생님이 몇 개씩 써주셔서 이 칸에는 3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는구나, 2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는구나, 아이들이 하나의 힌트, 2개의 힌트로 직접 블럭을 놓아서 경우의 수를 소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활동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문제를 배부를 하셔서 차례대로 스스로 도전해보고 깰 수 있는 1인 활동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익숙해진 친구들은 연필로 퍼즐 활동으로 머리로 상상해서 풀어보면서 공간 감각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5분 뒤에 두 번째 주제 수업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패킹 퍼즐로 배우는 다각형의 넓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간 이현희 선생님의 수업과 같게 같은 교구인 수모형 큐브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활용하셨던 수모형 큐브를 그대로 놓고 저도 같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퍼즐을 할 때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킹 퍼즐은요, 앞서 했던 빌딩 퍼즐과 다른 규칙을 4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패킹, 말 그대로 짐을 싼다 라는 퍼즐인데요. 한정된 공간 안에 퍼즐을 채워서 짐을 싸서 여행을 가는 컨셉으로 이 활동을 잡았습니다. 그냥 퍼즐을 풀어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짐을 싸서 여행을 가야 하는데 정해진 짐 가방이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우리가 짐을 선택해서 채워야 한다라는 가정하에 흥미를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패킹 퍼즐에서는 다각형의 넓이 중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탐구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규칙을 설명해 드리면서 순서대로 어떤 수학적 개념이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이 5가지 흐름에 의해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패킹 퍼즐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 두 번째, 패킹 퍼즐의 규칙에 등장하는 수학적 개념, 단위 넓이와 폴리오미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퍼즐 속의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탐구해 보고요. 네 번째, 실제로 규칙을 알았으니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패킹 퍼즐을 해결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패킹 퍼즐의 확장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패킹 퍼즐이란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공간을 채우는 퍼즐인데요. 사각형 캐리어 안에 주어진 퍼즐 조각을 넣어 짐을 싸는 패킹 활동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총 3가지 퍼즐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3 곱하기 2 6칸 퍼즐과 5 곱하기 5 25칸 퍼즐, 그 다음 5 곱하기 11 55칸의 퍼즐인데요. 선생님이나 가정에서 자유롭게 퍼즐의 공간을 변형하실 수 있고요. 다만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모양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퍼즐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문제를 자유롭게 변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6칸, 25칸, 55칸으로 이루어진 3가지 문제만 오늘 예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패킹 퍼즐의 첫 번째 규칙은요, 퍼즐 조각이 총 10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색은 1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가진 퍼즐 조각으로 조립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총 1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가진 서로 다른 10가지 색깔의 퍼즐 조각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이 짐이 되어서 주어진 퍼즐의 틀, 즉 캐리어 안에 짐을 싸야 한다는 전제로 게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부터 10까지의 넓이라고 하면 이 1이라는 것이 단위 넓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위 넓이라는 개념이 수학 교육과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단위 넓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위 넓이는 제가 백과사전에서 찾아본 결과 한 변의 길이가 단위 길이 1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다른 넓이를 비교하거나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별로 다양한 단위를 썼는데요. 이렇게 단위가 나눠지다 보니 비교도 어렵고 시간이 흐를 때마다 단위가 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시간이 변해도 누구나 사용을 해도 장소가 바뀌어도
단위를 세는 것이 통일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 단위 넓이를 이렇게 도입할 수 있고요. 실제 수학 5학년 1학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는 이 단위 넓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 쓰고 1제곱cm라고 읽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위라는 말은 등장은 하지만 단위 넓이는 없죠. 즉 많은 단위 넓이 중에서 가로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다 라고 그 한 가지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단위 넓이가 1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씩 늘려가며 10가지 넓이를 가진 서로 다른 10가지 색을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만들어 보세요 하면 사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한 줄짜리로 가로로 쭉 이어지는 형태는 매우 단순한 형식이고요. 아이들마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퍼즐을 변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평면 도형의 이동으로 중복되는 모양은 제외를 했습니다. 즉 기역자로 생긴 세 가지 블럭으로 이루어진 퍼즐 조각은 니은자로 만들어도 같은 모양으로 했죠. 그래서 중복되는 모양을 모두 제하고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눈 그림을 저희가 임의로 이런 경우 수가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오미노라는 개념으로 함께 아이들과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폴리오미노는 하버드 대학교의 솔로몬 골룸 박사가 강의 중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 수학 용어입니다. 2개 이상의 정사각형이 최소 하나의 변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다각형인데요.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를 옆으로 이어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같은 칸수 안에서 여러 가지 변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모양이 변화하는지 그 경우의 수를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칸에 2칸, 3칸, 4칸, 5칸으로 넓어질 때마다 용어를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6, 7, 8, 9, 10 넓이가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지금 5, 단위 넓이가 5인 경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오미노는 2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개의 정사각형이 옆으로 이어 붙여지는 경우는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이 도미노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겠죠. 가로로 눕혀도 세로로 세워도 같은 모양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단위 넓이가 3인 폴리오미노는 트로미노라고 불리는데요. 이 트로미노는 변형을 했을 때 기역자로 구부러지는 모양만 나와서 총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돌렸을 때 니은자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니은자도 중복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위 넓이를 4칸으로 했을 때는 테트로미노라고 불리는데요. 테트로미노는 총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테트로미노는요. 테트로미노 게임, 테트리스와 관련 있는 개념인데요. 테트로미노 조각들 보면서 이제 테트리스를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조각 뭔가 익숙한데? 네, 테트리스 게임에 등장을 했고요. 사실 테트리스 게임은 테트로미노라는 이 폴리오미노 개념을 게임하고 접목하여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테트로미노에 굉장히 재미있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이 개발했던 사람이 실제로 좋아했던 스포츠가 테니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트로미노와 테니스를 합쳐서 테트리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 다음 5개 단위 넓이로 이루어진 폴리오미노는 펜토미노라고 불립니다. 수학 체험을 많이 해보셨거나 수학 퍼즐을 풀어보셨던 분들은 이 펜토미노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펜토미노는 폴리오미노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펜토미노는 다 나열되진 않았지만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가진 조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직사각형을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열린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과제를 제시를 한다면 짝꿍 혹은 모두먼과 서로 어떻게 조각 모양이 다른지, 그리고 같은 조각이라면 몇 가지 모양이 나누는지 비교해 보면서 경우의 수를 채워보는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퍼즐의 두 번째 규칙인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킹 퍼즐의 두 번째 규칙은요, 퍼즐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3, 4, 5 단위 넓이가 넓어질 때마다 변형했던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 중에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아닌 것들은 제외가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X자로 표시한 것들은 모두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X자로 표시를 했는데요. 혹시 직사각형이 무엇일까요? 혹은 정사각형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수학 3학년 1학기 2단원에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평면도형 단원에서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개념이 나옵니다.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의미하고요.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학년 1학기 6단원에서는요. 다각형 넓이를 배우며 아까 전에 나왔던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세 가지 서로 다른 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단위 넓이로 체험을 하면서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가나 다 모두 가로가 단위 넓이 4제곱센치로 모두 같은데요. 높이가 2층, 3층, 4층으로 점점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제곱센치라는 모는 종이를 붙여가면서 가로줄과 세로줄의 층수만큼 곱하면 넓이가 나오는구나 하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 중에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아닌 것들을 제외를 하면요. 이렇게 1부터 10까지의 퍼즐 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씩 제가 나열을 한 것들은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으로 변형되는 모든 가지수를 나열을 한 건데요. 네, 다음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퍼즐을 해결하실 때 모양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변형해서 쓸 수 있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만들게끔 저처럼 미리 제시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직사각형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퍼즐을 2등분 혹은 3등분 해서 위로 쌓아가면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 넓이 부분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패킹 퍼즐을 한번 해결을 해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들께 드렸던 활동지가 있을 거예요. 이 활동지는 앞에 3장은 문제고요. 뒤에 3장은 제가 정답을 달아서 드려서 총 6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할 때 아래 문제를 읽고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3 곱하기 2 공간을 가진 손가방입니다. 손가방 안에는 최소 몇 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의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안에 들어갈 숫자를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활용하셨던 이 수모형 큐브를 이용해서 제가 제시했던 1부터 10까지의 퍼즐 조각, 즉 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변형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일자로 준비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할 동안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서로 다른 넓이와 색을 가진 큐브로 준비해 주세요.
아까 전에도 첫 번째 활동에서 제가 볼록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놔달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퍼즐도 주어진 공간 안에 빈틈없이 퍼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옆으로 가게 되면 퍼즐을 맞추면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속으로 감춰주시거나 위를 향하게 해서 실제로 퍼즐을 배치할 때도 볼록한 부분이 천장을 향하도록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두 다 볼록한 부분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기 편하게끔 가로로 하나씩 단위 넓이를 넓혀가면서 1부터 10까지의 총 55개의 퍼즐 조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립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립을 하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규칙으로는요, 퍼즐 조각은 서로 겹치지 않으며 빈틈없이 공간을 메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2 퍼즐에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퍼즐 조각이 들어가는데요. 서로 영역이 중복되어서 겹쳐지면 안 되고 빈 칸이 한 칸이라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모든 공간을 꽉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기역자로 구부러지거나 휘어진 조각도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3 곱하기 2 퍼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최소 짐의 가지수는 6개겠죠. 6칸의 퍼즐 공간 안에 6개에 해당하는 짐을 넣어야 최소 가지수로 공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조립했던 6개의 블록으로는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3등분해서 활용을 해야겠죠. 3등분 하실 때도 볼록한 부분이 서로 조립이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활동지에 딱 그 큐브의 간격에 맞게 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맞추실 때에도 큐브하고 퍼즐의 공간하고 딱 맞도록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공간이 6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2 더하기 4 이렇게 해결을 해서 2와 4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와 4를 실제로 배열을 해보면요.
가장 오른쪽에 2가 오고 가장 왼쪽에 4가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4와 2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로 보고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실 때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도 인정이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계가 늘어갈수록 정답의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3단계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다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모둠 활동은 개별 활동으로 몇 가지 경우까지 나오는지 한번 탐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대 3개를 이용해서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사실 3 곱하기 퍼즐의 공간 자체가 6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부터 더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바로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와 3을 배치를 하면 딱 맞는 6의 공간이 나오는구나 하고 풀 수 있습니다.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수학적 원리를 이해를 해서 6이라는 공간 안에 어떤 수를 이어 더해야 6이 완성될까? 3개의 수를 더했을 때 6이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2개의 수를 더했을 때 6이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가장 큰 수 6은 짐으로 변형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퍼즐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풀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단계인데요. 선생님들 나눠드린 2단계 활동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 곱하기 5의 보조 가방인데요. 아까 전에 3 곱하기 2 손가방보다 넓이가 조금 더 커졌죠. 그래서 보조 가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가방 안에는 최소 몇 가지에서 최대 몇 가지의 짐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결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들은 최소와 최대 가지수를 한번 퍼즐을 직접 맞춰보시면서 혹은 퍼즐 안에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푸시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소 가지수와 최대 가지수를 한번 맞춰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PPT에 지금 제시된 답인 10 더하기 9 더하기 6으로 최소 가지수는 3가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소 가지수라는 건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짐부터 차례대로 넣었을 때 그 가지수가 해결이 되는데요. 저는 가장 큰 넓이에 해당하는 10짜리 짐을 넣었고요. 그 다음 9짜리 짐을 넣었고 마지막 공간에는 6만 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6에 해당하는 넓이의 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9 더하기 6은 25. 그래서 맞게 해결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짐을 최소로 쪼개서 최소의 크기로 쪼개서 최대 몇 가지의 짐을 넣을 수 있는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최소는 이제 덧셈으로 큰 수부터 더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들이 구하셨던 이 퍼즐 내에서 어떻게 하면 퍼즐들이 쪼개지는지 탐구를 해보시면 구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조각부터 넣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부터 6을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퍼즐을 풀면서 모든 퍼즐을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25칸 5 곱하기 5 퍼즐에 들어가지 않는 퍼즐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가진 퍼즐 조각 중에서 7에 해당하는 넓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에 해당하는 넓이는 변형이 되어도 가로로 7이고 세로로 길게 7로 변형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5 곱하기 5 퍼즐에 얘를 넣으려면요 항상 2칸씩 남게 돼요. 7 자체는 5 곱하기 5 퍼즐에 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찾았던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에 넣을 수 있는 짐은 6가지였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해결한 답과 선생님들이 해결한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먼저 10을 가장 큰 수로 넣었을 때, 그 다음으로 9를 큰 수로 넣었을 때 나머지 공간을 채우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경우의 수로 쪼개서 살펴봤을 때 1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9, 그 다음에 8을 넣는 경우, 그 다음에 6을 넣는 경우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작위로 해보면서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은 누구와 누가 같게 되는구나 다르게 되는구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퍼즐을 풀 때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가지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가장 큰 수부터 시작해서 작은 수로 쪼개가면서 경우의 수를 나눠가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0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2, 10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다음 10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이렇게 큰 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 다음 작은 수를 소거해가며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이어서 10은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큰 수인 9에 해당하는 퍼즐을 넣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9가 다 끝났다면 이제 나머지 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쪼개보면서 탐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화면은요, 5가지 경우의 수의 그림인데요. 5가지보다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퍼즐의 조각은 총 6가지였습니다. 더 6가지의 짐을 넣었을 때 경우의 수가 총 5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적절히 짐을 다른 곳에 배치해서 넓이가 맞게 된다면 넓이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사실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퍼즐을 배치해도 더하는 수는 똑같기 때문에 항상 그 넓이는 25가 되겠죠. 저는 이 중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리고 4 더하기 5 더하기 10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수에 해당하는 6가지 넓이의 경우의 수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을 사용할 때 아이들이 그냥 해결을 하고 끝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쪼갤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쪼갰는지 서로 다른 전략을 공유를 해볼 때 이러한 전략도 있구나 저러한 전략도 있구나 퍼즐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인데요. 3단계 퍼즐은 뒤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게 돼요. 사실 5 곱하기 11의 퍼즐은요. 총 55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5칸의 퍼즐이라는 것은 1부터 10까지 모든 수를 더했을 때 55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11 곱하기 5의 퍼즐에는 모든 퍼즐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로 더해서 11이 되는 경우로 아이들이 1 더하기 10, 2 더하기 9, 3 더하기 8,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합이 11이 되는 경우로 끝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무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붙였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아까 전에 정사각형이 뭐였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게 정사각형이었는데요. 그럼 1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가진 퍼즐 조각 중에서 어떤 게 정사각형으로 변형이 될까요? 네, 1, 4, 9겠죠. 1, 4, 9는요. 잘 보시면 퍼즐 조각의 가로와 세로의 칸의 개수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살펴본다면 1, 4, 9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1, 4, 9는 각각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제곱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선 제곱수의 개념을 배우지 않지만 1은 1 곱하기 1, 4는 2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 서로 같은 수로 곱했을 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구나. 1, 4, 9는 같은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해서 약수의 개념까지 이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확장해서 중학교의 개념인 소수, 합성수의 개념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아래 놓여있는 2, 3, 5, 7은 1 곱하기 자기 자신의 수로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2, 3, 5, 7은 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로로 길게 혹은 세로로 길게 배열이 되고요. 6, 8, 10과 같은 경우에는 길게 배열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형이 돼요. 이것은 합성수라고 불리게 돼요. 여기까지 개념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49의 공통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가지 이상의 정사각형의 조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과 4, 그 다음 1과 9, 4와 9,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1, 4, 9를 모두 정사각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2개의 정사각형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55칸을 채울 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해결해 볼게요.
네, 저는 55칸의 퍼즐을 다음과 같이 채웠는데요. 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1, 그 다음에 9를 두 개의 정사각형으로 전제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1은 어떻게 변형을 해도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4 또는 9에 해당하는 단위 넓이의 조각을 변형해서 55칸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해결을 하고 서로 다른 전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짝꿍의 그 배치를 실제로 내 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서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패킹 퍼즐의 확장 활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패킹 퍼즐을 이용해서 열쇠고리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이는 재료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톡톡 블럭인데요. 1mm짜리, 10mm짜리 또는 8mm짜리를 사용해서 열쇠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 1을 배열했기 때문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따라서 55칸의 퍼즐을 완성해서 열쇠고리 구멍을 만들고자 하면 1에 해당하는 퍼즐 조각이 가운데 배치가 되도록 해서 구멍을 뚫었을 때 열쇠고리가 들어가게끔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은 앞선 수업과 마찬가지로 퍼즐 칸 안에 어느 부분에는 어떤 조각이 들어가는지 단서를 줬어요.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어주는 이 부분에 1이 들어간다. 그래서 퍼즐 문제 자체에 1이라고 기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패킹 퍼즐은요, 다른 퍼즐로도 이미 유명한데요. 테트라스퀘어 퍼즐이라고 불리는 시카쿠 퍼즐이 이 패킹 퍼즐과 굉장히 유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트라스퀘어 또는 시카쿠 퍼즐은요, 일본어로 시카쿠가 사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웠던 패킹 퍼즐 규칙과 동일하게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고 빈틈없이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 안에는요, 단 하나의 숫자만이 포함되어야 해요. 이 숫자는 그 공간을 차지하는 넓이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시카쿠 퍼즐 혹은 테트라스퀘어 퍼즐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해당하는 수만큼 공간을 차지하는 퍼즐을 그리고 그 퍼즐이 모두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이어야 하며 서로 겹치거나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시중에 테트라스퀘어 퍼즐 혹은 시카쿠 퍼즐을 변형한 많은 퍼즐 문제들이 배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찾아보시고 이 테트라스퀘어 퍼즐도 확장 활동으로 응용하여 같이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 수업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교구로서 한번 쓰이고 마는 저학년의 수모형 큐브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